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오늘의 요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생선 요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낮은데요.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더 춥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박소연 기상캐스터 패딩 입은 거 보니까 날이 이제 또 추워졌구나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날씨 어떤지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점차 하늘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또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2에서 6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권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 건조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수 있어서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4.8도, 대전은 영하 4.7도, 대구는 영하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도, 광주는 6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절기 입춘인데요. 입춘이 지나고 나면 예년보다도 날이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룸카페 논란. 룸카페 하면요, 뭔가 술 마시면서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런 네. 모임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신종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룸카페인데 들어가면 밀폐된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요. 침구와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싶은데 자,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자, 이른바 신종 변칙 영업을 하는 이 룸카페들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로 최근에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는 거고요. 네. 자, 일단은 이게 일반 음식점으로 대부분 네. 이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 상황에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 밀폐된 공간 칸막이로 구획을 짓고 있고 침구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이러한 곳들은 이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네. 방금 뭐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네. 처음 저는 그 공간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진짜 방처럼 꾸며져 있어서.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의 출입 금지 조항을 어기게 된다면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을 출입을 시켰다. 네. 심지어 청소년을 뭐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 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은 경고를 받게 되고요. 네.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차로 어겼네? 그럼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런데 두 번째 또 어겼네? 300만 원의 과태료. 그런데 자꾸 어기네? 입건이 됩니다. 그럼 법적 처벌은요.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성행을 하고요. 지금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들이 많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거든요. 네. 자, 보시면 과거에는 비디오방이라는 게 있었고 네, 네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가서 게임하는 멀티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주로 데이트 공간으로 활용이 됐죠. 네. 근데 룸카페가 좀 그러한 곳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좀 불법이나 퇴폐 영업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경고가 내려지는 거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단속도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알아서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룸카페라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가가지고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방방이 돼 있는 거, 네. 칸 돼 있는 거 그쵸. 이건 줄 알았더니 저거는 좀 모텔인 줄 알았어요. 안에 침대가 있고 막 이런. 네.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성차별 채용 공고 처벌. 자, 지금 이거 고용노동부가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기간 동안에 여러 지금 채용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구인 광고
14,000개 정도를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900개가 넘는 게 문제가 좀 있다. 자, 성차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남성 직원 모집, 여성 모집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남성만 모으고 여성만 모으지? 네네. 직무의 내용을 보면 남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을 구분해서 모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남성 우대, 여성 우대. 이건 좀 차별적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키 172cm 이상의 훈훈한 외모의 남성. 이건 용모와 키, 뭐 이런 게 적시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큰 문제는 뭐냐면 자, 라벨 부착 포장 업무입니다. 그럼 라벨을 부착하는 포장 업무다 그러면 이건 남녀 구분 없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초보 못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남자 11만 원, 여자 97,000원. 이게 같은 뭐지? 업무를 하는데. 네, 업무는 같아요. 라벨 부착 포장 업무예요. 단순 작업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굳이 왜 남녀에 대한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시하느냐. 그러네요. 이런 게 모두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무심코 넘겼던 채용 네. 공고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런 성차별적인 문구가 많은데 이런 문구를 적은 것만으로도 이게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거 과거에는요, 그냥 신문에 혹은 뭐 지역 신문에 구인 광고 실릴 때 아주 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모두 다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미혼 여성 모집. 왜 굳이 미혼이지? 기혼 여성은 안 되나? 이런 것도 차별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나 뭐 용모, 체중, 예전엔 용모 단정 이런 거 썼는데 단정의 기준이 뭘까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되고요. 이게 일단은 2020년에도 한번 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 업체들 채용 공고 서면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다 시정 조치하시오. 이번에도 그때 적발됐는데 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자 일단 광고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고가 가지만 그래도 이걸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갈 수도 있고 네.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게 좀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남아 있군요. 이게 좀 관습적인 부분으로 네. 그냥 좀 당연히 이렇게 써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자, 이거 좀 조기 출근족 논쟁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죠. A씨가 있어요. 네. 회사를 다녀요. 예전에 이 회사는 여느 회사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겁니다. 네. 점심시간 빼고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2년 전에 룰을 바꿨어요. 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꼭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채운다면 조금 일찍 출근하든지 늦게 출근하든지 늦게라는 게 10시 정도죠. 네. 10시 출근해서 뭐 한 7시 이후까지라든지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요즘에 이런 자율근무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A씨는 야근을 너무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난 6시 이후엔 퇴근해서 내 생활을 누릴 거야. 무조건 6시엔 칼퇴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업무를 채우려면 일찍 출근하겠죠. 네. 네. 그래서 7시 정도에도 출근하고 8시에도 출근하고 일찍 가서 일찍 일을 시작하는데 자발적인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난 무조건 6시엔 퇴근해야 되니까. 자, 이러한 업무 행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네. 수당 없이 어떻게 보면 오전에 야근을 그렇죠. 한 셈. 네네. 말은 안 휴가 맞습니다. 근무를 야근을 거지. 앞으로 네. 당겨서 당겨서 하죠. 나는 일찍 일하고 네. 야근은 안 해요. 근데 네. 초과 근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날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분은 야근 수당을 포기한 거예요. 네. 조근한 거지, 조근. 그렇죠. 조근이죠. 예, 예. 그런데 그럼 어떤 점이 이제 문제가 된 건가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A 씨가 없는 자리에서 팀장이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야, A 씨 봐라. 저렇게 해. 야근하지 말고 일찍 퇴근해서 당신들 할 일 하는데 일찍 출근해서 업무는 좀 잘 채우고 칼퇴근하면 좋잖아? 이런 얘기 한 건데 이게 다른 직원들은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초과 근로를 하면 수당을 받아야지. 네. 왜 수당을 포기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든 직원이 A씨는 못 들었죠.
A 씨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일하지 마. 음. 다른 직원들에게 민폐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A 씨는 내가 지금 크게 잘못하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문제야? 하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을 하게 되고 네.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하게 됐죠. 아니 A 씨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야근이 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동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 가장 문제는 이 팀장이었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누리꾼들의 네. 가장 많은 다수가 팀장이 문제네, 팀장이. 그러니까요. 네. 알아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회사의 룰을 어기지 않는데 왜 굳이 A씨처럼 해야 된다고 압박 종용을 하느냐. 팀장이 문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또는 A씨가 문제다. 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 좀 야근도 하시고 수당도 챙기시길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동료들 꿋꿋하게 A씨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뭐 팀장이 뭐라 하든 이거는 강제적으로 의무를 뭐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지 않느냐. 네. 이 팀장의 뭐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전에 조직 문화하고 너무 달라져서 그래요. 맞아요. 예전에 눈앞에 딱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9시 출근이면 8시 반쯤에 회의 딱 하고 업무 분장 착착착 하고 그다음에 일을 딱 하고 네. 6시에 자 가자! 이러고 한잔하고 뭐 이거였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MZ 세대가 이제 네. 사회 막 나오다 보니까 네. MZ 세대의 직장 뭐 근무법 네. 이런 것 때문에 조직 문화에 대한 이제 이 과거의 어떤 관습이 네.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생각나네요. 그때 저희는 그 아나운서 특수성 때문에 숙조, 야, 일 이런 근무 형태예요. 네네. 숙직, 그렇죠. 조근, 조근. 야근, 일근. 간호사들도 이렇게 로테이션. 예, 어. 이런 식으로 업무 특성에 맞게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또 이제 그 동안의 관행이 있어서 과도기라서 나오는 그렇죠. 문제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의 역사 알아보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줄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가 볼까요? 네, 1966년 1월 3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 오늘은 좀 가까이로 갔는데요. 1966년 1월 30일은 한국의 간호사 128명이 처음으로 독일로 출발한 날입니다. 왜 우리 1960년대, 70년대에 간호사, 광부 이런 분들이 독일, 그 당시엔 서독이죠. 네. 여기 많이 가셨는데요. 1966년부터 77년까지 서독에 간 간호사가 무려 1226명. 광부는 7,932명이었습니다. 정말 이역만리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쳐가면서 네. 정말 고된 생활을 건디면서 고국으로 송금을 했는데 네. 이 돈이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그래요. 맞아, 맞아. 네, 그 당시 막 간호사도 그렇고 광부들이 그렇게 독일로 많이 갔는데 이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독일로 그렇게 갔을까요? 네, 그때 독일이 노동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인데요. 1950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때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960년부터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필요해요. 외화가 필요한데 이 외화를 벌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봤더니 마침 그때 독일이 막 경제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자, 한국과 독일의 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시기가 딱 좋았네요. 라인강의 그렇습니다. 기적을 만들고 있는 그 부흥기에 갔으니까요. 네. 독일은 2차 대전 패배 이후에 경제가 정말 폭망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기적을 이루게 되는 네.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노동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한국과 독일 정부가 광부 파견 협정을 체결합니다. 광부가 부족한 독일, 실업자가 너무나 많은 한국 이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1963년에 처음으로 광부 파견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이게 대인기였습니다. 500명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지원을 할 때리 정도로. 경쟁률이 와. 네, 이렇게 광부 파견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한 것이라면 오늘 이야기할 간호사 파견은 독일의 의사였던 이수길 박사의 공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일하던 이수길 박사가 간호사들이 독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수길 박사는 그 당시 독일 마인츠 공대 대학의 그 의사였는데요. 독일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3만 명이나 부족하다. 독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병원 10곳에 편지를 보내서 한국 간호사를 고용하겠느냐 이런 의사타진을 해요. 그리고 1965년 7월 달에 간호사 210명의 채용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제 한국하고 또 협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요. 그래서 바로 이날이죠. 1월 31일 날 파독박의 간호사 일진 128명이 독일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한국 간호사들의 그 독일 취업의 길을 개척해 주신 분이네요. 근데 그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보내주진 않았잖아요. 그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은 네. 그 파독 광부들 지원을 해도 체력 테스트 같은 걸 막 하는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네, 봤어요. 정말 그랬는지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정말 60kg짜리 네. 자루를 들게 하잖아요. 정말 그거 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 간 광부들은 60kg짜리 쇠기둥을 쉴 새 없이 막 세우고 꽂고 이런 일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60kg이 기준이 된 거예요. 체력 시험을 정말로 봤습니다. 모래자루 들기, 달리기, 역기 들기, 턱걸이 이런 체력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광부로 뽑힐 수 있었어요. 학력 제한도 있었어요. 중졸 이상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 중학교 입학률이 50% 정도였어요. 그래요? 나름 고학력자들이 그러네. 협정을 통해서 독일로 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체력 검사를 하고 막 이랬어도 워낙에 힘든 일이니까 가가지고 하루 종일 탄광에서 일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산 일이라는 게 원래 힘든 일이에요. 이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그 갱도 여기를 파고 들어가서 장시간 작업을 해야 됐어요. 게다가 지하 1000m를 내려가면요. 지열 때문에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땀에 흠뻑 젖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작업 시간 동안에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이 탄가루 묻은 빵 이걸 먹으면서 거기에서 버티면서 일을 한 거죠. 게다가 탄광은 원래부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광부의 인사가 따로 있습니다. 글릭아우프 이런 광부 인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사하기를 아무 일 없기를 이런 독일의 인사가 있는데 이게 아마 거기 간 한국인 광부들에게는 살아서 돌아오세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매일 하는 인사가. 그렇죠.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그래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네. 그야말로 목숨 걸고 버틴 거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사실 처음에 갔을 때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환자들 대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광부하고 또 다르게 간호사는 한국에 있었으면 전문직이에요. 여기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독일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한국을 대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 일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하는 일도 간호사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뒤치다꺼리 하는 일들 있잖아요. 환자 돌보고 뭐 그 대소변 치우고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근무가 끝나면 어학당으로 달려가서 독일어를 배우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성실하고 친절하고 이런 간호사의 모습을 언제나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 사람들의 한국 간호사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한국의 천사 이런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나라 독일까지 멀리 가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좀 한국보다 돈을 많이 벌었나요?
예, 돈은 좀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 파독 간호사 월급이 1966년에 최고 800마르크. 이걸 그 당시 원화로 환산하면 16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 장관 월급보다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많이 받은 거죠. 예. 왕부들도 최저 600마르크를 받았는데 한 12만 원 정도예요. 그 당시 구급 공무원의 월급이 10,000원 정도였으니까 그래요? 12배 정도. 그러니까 꽤 많이 받기는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또 간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가족 생각하면서 버텼고 그 돈이 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니까 그 자부심이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거의 번 돈을 한국으로 다 보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 여기서 이제 생활하고 집 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낸 이분들을 해외 산업 역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1970년대에는 중동에 가서 또 노동자들이 맞아요. 이 역할을 해줬어요. 이분들이 보내준 돈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64년부터 75년까지 독일에서 국내로 송금한 액수가 1억 137만 달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돈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머나먼 외국에서 고된 노동을 견디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분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잘해야 돼요. 예? 이게 저 잘 못 알아듣고 이런다고 틱틱거리면 안 돼요. 예, 그분들이 일으킨 건데.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36년 2월 5일.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은요.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가 개봉한 날입니다. 이 찰리 채플린의 마지막 무성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네. 영화죠. 이 모던 타임즈는 찰리 채플린이 직접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제작도 하고 나무 주연도 하고 음악까지 담당한 혼자 만든 영화예요. 찰리 채플린이 이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일 하잖아요. 네. 아주 특이하게 조여요. 양손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막 조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공장에서 일하는 반복 노동. 여기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소외되는 이런 문제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지하게가 아니라 코믹하게, 네. 재밌게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 한참 산업화 사회에 그냥 획일화된 노동, 그걸 풍자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서 밖에까지 나가서 네. 그 여성 옷에 단추 있잖아요. 그걸 보면 또 이렇게 직업병인 거죠. 예, 그게. 직업병인 거지. 예, 그런 모습을 봤죠. 오. 이 영화 좀 특별해요. 재밌는데 내용을 알고 나면 좀 슬퍼지는 네. 정말 요새 말로 웃프다고 하나요? 그게 뭔지를 딱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찰리가 이렇게 나사를 돌리는 이 장면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막 지나가면 노동자들이 자기 역할을 막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노동자들 가운데 정말로 신경쇠약에 걸려서 고통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찰리 채플린이 영화로 만든 거예요. 기계화 시대에 정말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아주 피폐해지는 이런 모습을 그리려고 한 거죠. 특히 모던 타임즈에 명장면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두 손으로 나사를 막 이렇게 돌리는데 이 속도에 맞추질 못해가지고 이 노동자가 찰리 채플린이 나사에 그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빨려 들어가서도 계속 돌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 구해줘서 나오거든요. 나온 다음에는 이 찰리 채플린이 동그란 것만 보면 쫓아다니면서 돌립니다. 맞아. 그래서 지나가는 여성이 단추가 동그랬는데 그것도 막 돌리려고 하고 동료의 코를 보고도 막 돌리려고 하고 막 뭐든지 돌리는 이런 강박관념을 또 보여주죠. 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기계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이 모던 타임즈를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씁쓸하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찰리 채플린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낸 데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찰리 채플린은 미국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태어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가 모두 배우였는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5살 때 찰리가 5살 때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가족을 벌입니다. 이 어머니 배우는 또 후두염을 앓고 목소리를 잃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정신쇠약 증세로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 이복 동생과 함께 정말 굶어가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연기력만큼은 부모한테서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8살에 극단에 들어가서 배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극단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마임 기술도 배우고, 그런데 이 극단이 미국으로 공연을 가게 되는데 미국 공연에서 캐스팅이 돼서 할리우드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오늘의 찰리 채플린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 찰리 채플린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그 떠돌이 이미지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코스염에 네. 중절모에 지팡이에 펌퍼짐한 바지에 큰 구두 신고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그런 캐릭터가 재밌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떠돌이 캐릭터가 만들어진 걸까요? 갑자기 네.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찰리가 캐스팅된 뒤에 내가 어떤 코믹한 어떤 이미지 이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하다가 의상실에서 즉흥적으로 이 모양을 떠올렸다고 해요. 찰리 채플린이요, 좀 우스워 보이지만 분장 다 지우면 굉장히 잘생긴 맞아요. 네, 정말 미남이에요. 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미남 얼굴보다 분장한 이 얼굴을 더 좋아해서 찰리 채플린이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이 얼굴로 나서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모던 타임즈가 또 마지막 무성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 모양으로 떠돌이 캐릭터로 등장한 마지막 영화이기도 합니다. 코스염의 중절모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팡이 정말 네. 잘 어울리고 모던 타임즈의 그 복장으로 이렇게 마지막 장면인데 참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뒤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장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앞에 이렇게 반듯한 길이 있고 거기를 이제 어떤 소녀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이죠. 무성 영화니까 대사는 없는데 입모양이 나와요. 스마일이라고 소녀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소녀가 같이 웃음을 띠면서 걸어가는 뒷모습. 자, 저걸로 영화가 끝나죠. 뭔가 답답한 현실로부터 희망이 가득한 미래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 화면에서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이 나중에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1950년대 초에 미국에서 수많은 정치가, 언론인, 학자, 특히 이런 배우, 문화예술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추방하는 에카시즘 선풍이 있었어요. 네. 찰리 채플린도 이때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1952년에 미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스위스에서 살다가 미국 땅을 밟은 것은 20년 만인 1972년이에요. 이때 아카데미상 특별상 수상을 위해서 미국에 가는데 이때 특별상 수상 소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행해하면 인생이 널 비웃을 것이고 행복해하면 인생이 웃음 지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인생은 너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다들 웃으세요. 웃으며 즐거움을 찾으세요. 야, 멋지다. 네.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우리 개그계 선배님이십니다. 모두 웃으세요. 예. 자, 오늘은 찰리 채플린의 이 명언을 생각하면서 모두 웃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경의를 표한다. 정의를 표현.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2월 5일로 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시험입니다. 1969년 2월 5일은 처음으로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위한 추첨이 실시된 날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추첨으로 가는 겁니까? 네, 무시험 추첨이니까 그전에는 시험을 봤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중학교 가는데 시험.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아유. 입시 지옥에서 살았던 거예요. 불쌍해요. 네, 과외도 해야 되고요. 밤늦게 막차를 타고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시험 못 봐서 재수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유. 중학교를 재수. 못 가서 재수. 네, 중학교 재수가 있던 시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입시 지옥을 없애라 하는 대통령의 특명으로 네. 중학교 무시험 추첨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는 사실 그때 코 닦기도 바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 시험을 그 입시를 해야 된다니까. 네. 근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얘네들 요즘에도 대치동가 있고 막
아우. 그죠? 여행 가방 들고 다니고. 시험은 안 볼 뿐이지 네. 다른 시험을 또 보죠. 글쎄 학원에서. 아, 정말 학생과 학부모 뭐랄까요? 정말 일생일대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시험 문제 때문에 뭔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시험은 학교별로 치는 게 아니고 공통 출제를 내서 이제 한 번에 보는 시험이었는데 1965년에 서울시내 전기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자연 과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엿을 만들 때 엿기름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1, 2, 3, 4 해놓고 1번이 디아스타제였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네. 그런데 4번에 무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즙이 발단이 됩니다. 그때 교과서에 보면은 침과 무즙에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즙과 디아스타제는 결국 같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4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던 건데 자 정답이 1번 이러니까 4번도 정답이에요 해서 이의 제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격렬한 항의가 계속되고 무즙 파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난리 났었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아, 절대로요. 그 일정 때문에 우리 애가 명문 중학교에 가고 못 가고가 달려 있는데 네.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점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고 재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점 때문에 1년을 더 공부를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무즙도 엿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해가지고 무즙으로 진짜 엿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소채 들고 와가지고 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이때 유행어가 무엿 먹어보라 하는 거였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는데 이야. 이 학부모들이 이깁니다. 와. 그런데 이제 시기는 이미 좀 늦었으니까 네네. 이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이 추가 입학을 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고 파동이 끝이 납니다. 역시 엄마들 대단합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뭐 수능 문제 하나 잘못 나오면 네. 정말 난리 나거든요. 네. 무즙 파동이 어떻게 보면 입시의 원조였네요, 정말. 네. 입시 파동의 원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능 문제 잘못 나면 장관이 바뀔 정도로 아유, 세계적으로 그렇죠. 큰 문제가 난리 돼요. 그렇죠. 네, 이 시작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 추가 입학이 되잖아요. 이 틈을 이용해서 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명문중학교로 부정 편입시키는 일이 이때 실제로 발생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드러나고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죠. 이것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 문교부 차관, 서울시 교육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뒤에 몇 번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것과 아이들을 입시지옥에서 이제 좀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 입시 제도를 없애고 추첨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게 무즙 파동이 결국에는 입시 폐지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제 중학교를 애들이 들어갈 때 어떤 뭐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추첨을 했을까요, 그때는? 우리 추첨하면 흔히 그 뺑뺑이 돌린다 네, 뭐 네. 이런 네, 얘기 네. 하잖아요. 네. 진짜 뺑뺑이였어요. 학군별로 이제 어디 강당 같은 데 가서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이 추첨기를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2번 돌리고 왼쪽으로 1번 돌리면 은행알이 탁 떨어져 나와요. 네. 여기에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느 학교인지 몰라요. 나는 몇 번이야 하고 있다가 추첨 다 끝난 다음에 자 1번은 어디 중학교, 2번은 어디 중학교 발표하면서 이제 막 희비가 막 엇갈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뺑뺑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맞아. 뺑뺑이 세대. 근데 어쨌든 무엇보다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난 그때 학생들은 너무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셨을 거요. 근데 이 좋아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 같이 한번 보시죠. 입학시험 지옥이 없어진 올해 어린이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오랜 진통을 딛고 교육개혁의 첫 관문을 열게 된 이번 중학진학 무시험 추첨은 씩씩하고 명랑하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여요. 저 아이들이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67세 지금 그렇게 되시네요. 아, 그래요. 그 당시 이제 네. 아이였고. 67, 8세. 네,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중학교 진학률도 훨씬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높아지죠. 높아집니다. 무시험 추첨이 이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에서 1969년
그 다음에 1970년엔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대도시 그리고 전국 시행은 1971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험이 없어져서 눈싸움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영상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입학률이 높아지는데 진학률 높아지는데 1968년에 55.9%였던 진학률이 점점 올라서 1979년에 92.9%까지 올라가고 2002년부터는 중학교 의무 교육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100%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중학교 입시가 없어졌는데도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지를 못했어요. 우선 고등학교 입시가 더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이제 그 지옥이 3년 유예된 것에 불과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도 없앴어요. 19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 그때부터 고등학교도 뺑뺑이가 된 거죠. 네. 자, 하지만 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여행 가방 들고 학원가를 전전하는 맞아요. 이런 비극은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행복은 언제 찾아올지 네. 참 묘원하기만 합니다. 네.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네. 자,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대학 평준화는 안 됩니까? 대학 평준화. 입시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6년 1월 31일인데요. 이때는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날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1996년 1월 31일 대한민국의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를 선언한 날입니다. 해체한 날이에요. 네, 야. 이건 정말 많은 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날 기억하세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 제가 X세대이기 때문에 제 네. 중3 때인가 그랬거든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날을. 저는 근데 아직 그게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저는 처음에 데뷔할 때가 기억이 나고 네네. 해체할 때는 왜 다시 기억나냐면 얼마 전에 무슨 모 드라마에서 서태지가 해체된다고 네네. 무슨 그때 검사로 나온 그 여자 검사가 이렇게 하고 보고 있던 그때 그 미래를 알고 있는 그 남자가 다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체할 때 저랬구나.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X세대라고도 하고 서태지 세대라고도 해요. 여기 철규 씨가 서태지 세대. X세대가 되는 네. 거죠. 자,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는요. 딱 4년 전, 딱 활동을 4년 했어요. 4년 전 92년 4월 11일 날 데뷔를 했습니다. 네. 어떤 방송의 신인 무대 코너였는데 앳된 얼굴의 새 청년이 파격적인 노래 기억하세요? 난 알아요. 네. 이 노래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심드렁했어요. 뭐 저런 노래가 있냐. 멜로디가 저게 뭐고 그게 해가지고 노래야? 이러지. 네, 심사평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낯설어서 그랬나? 뭔가 불편하게 들렸었나? 저는 이게 그럴 거예요. 데뷔를 기억하는 게 제가 그때 1992년에 그 회사에 입사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대단했던 게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네. 그때 장기자랑이 뉴키즈 언더 블랙 스텝 바이 스텝보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나라요를 훨씬 많이 했어요. 완전 열풍이 그때부터 됐죠. 시작이 된 거죠. 네. 대중은 아는 거야. 네. 방송 며칠 후부터 네. 이 폭발이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난 알아요 열풍이 전국을 강타합니다. 거리마다 전부 이 노래를 틀었어요. 발라드, 트로트 이런 노래가 주된 그 가요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단숨에 댄스 음악으로 바뀐 겁니다. 데뷔 앨범이 무려 170만 장 팔렸고요. 이야. 1992년 최고의 히트송 난 알아요였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가요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거죠. 이게 다 자작곡이죠. 네, 다 만들어가지고. 작곡입니다. 작사, 작곡, 편곡 이걸 전부 서태지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파장을 났습니다. 난 알아요. 특히 이것은 한국어로도 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노래고요. 자, 여기에 회오리 춤 기억하세요? 알죠. 네, 이게 이제 곁들여져가지고 랩, 회오리 춤 정말 10대, 20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2집 하여가 3집 발해를 꿈꾸며 교실이 돼야 4집 컴백홈 공전의 히트를 차지하는데요. 무려 9시 뉴스에서 서태지와 맞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보도가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새 음반을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명동에 나가 있는 철규 씨 한번 불러볼까요? 네, 여기는 명동 앞에 있는 한 레코드 가게인데요. 여기 내일 정오 12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앨범이 발매된 소식을 듣고 팬 여러분들이 삼삼아 모여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네, 9시 뉴스에 보도가 그러니까 된다는 건 대단했죠. 대단한 가수의 앨범이 일이잖아요. 발매한다고.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냐면 새로운 팬덤 문화. 그 전에 그냥 오빠 부대 이랬는데 맞아요. 팬덤 문화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네, 맞습니다. 나훈아, 남진, 조용필, 신승훈 이런 분들 오빠 부대가 있었는데 네.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연, 음반 이거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활동도 해요. 소외 계층에 기부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해 가면서 팬덤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앨범이 음반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사이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도된 거 아니냐, 이거 전략 아니냐, 뭐 그래서 신비주의 전략이라고 한 이런 말들도 그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태지 아이들이 문화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션이 그렇게 핫했다면서 맞아요. 많이들 따라하고. 네. 헐렁한 거. 네, 그 패션 기억하세요? 번거지 모자 쓰고 동그란 안경 쓰고 멜빵은 한쪽만 채우고 그다음에 태그를 안 떼고 옷을 입고 다녔어요. 네, 맞아요. 안 그다음에 떼요? 그 바지 있잖아요. 헐렁한 바지 막 길게 해가지고 길을 막 쓸고 다니는 바지 이런 거 입고 또 이제 똥싼 바지라고 하는 이름 맞아요. 이거 입으면서 이 팬티가 보이니까 유명 미 팬티 브랜드가 그 오랜만에 특수를 받죠. 네, 맞아요, 그것 맞아요. 때문에요. 네. 그때 당시 번거지 모자 전국의 매진이었어요. 난리 났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기였는데 아까 이제 오늘의 역사가 거기서 탁 드러난 게 은퇴를 선언하잖아요. 은퇴입니다. 네. 1996년 1월 31일 4집을 끝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하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새로움에 대한 부담과 창작의 고통 이걸 이야기하면서 4년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가겠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을 때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팬들의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X세대의 집단 히스테리, 자살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네, 한 세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가수가 갑자기 돌연 은퇴를 한다는 게 참 이 서태지 씨 다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뒤에 그 드라마의 그 예언처럼 네. 2000년에 컴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라 솔로로 복귀를 해죠. 울트라매니아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오면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여전히 올려요. 역시 팬들이 서태지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K-팝. 그 원조가 바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노래예요. 정말 이 30년간 발자취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뮤직비디오도 나갔습니다만 저 네. 뮤직비디오도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 거예요. 어. 막 들어가서 막 그렇게 흔들리고. 자, 오늘의 역사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네, 이보은의 사계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오늘 부쩍 추워졌어요. 아, 네, 글쎄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우리가 약간 체력이 좀 다운이 되고 힘이 없어요. 이런 날은 힘 있는 거 드셔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기력을 채우고 기력을 회복시킬 매기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매기면 매기 매운탕입니까? 아니요. 매기 매운탕은 좀 흔하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매기를 방건조시켜서 만든 건데요. 요거 가지고 아주 맛있는 생선 요리 준비할 건데 바로 방건조 매기 고추볶음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뜨끈뜨끈하게 드시면 정말 추위를 싹 풀어줄 김치 만두탕까지 오, 좋아. 준비했습니다. 김치만두탕 좋아. 네, 이 매기 하면은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사실 집에서 이 요리를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간편하게 할 수 있겠다 해주니까
기대가 맞아요. 됩니다. 네. 아. 일단은 메기를 먼저 준비하시는데요. 메기는 이렇게 반건조되어 있는 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메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 메기는 깨끗하게 요게 지금 냉동 상태로 나오는 거라 해동을 일단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다 밑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밑간을 안 해주고 나면 나중에 메기가 약간 싱겁겠죠. 그쵸. 그리고 메기가 워낙 가시가 조금 있는데 이 가시를 말끔하게 다 제거하고 이렇게 만든 거라 이렇게 된 메기만 구입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있는 건가요? 네, 뭐 요거 뭐 인터넷도 있고요. 네네. 포장지 가도 다 있고, 네네. 네, 오,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요거를 일단 밑간을 해야 되는데 밑간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지금 간장이에요. 간장. 국간장으로 요렇게 밑간을 먼저 좀 해주세요. 어. 이게 지금 반건조라 약간 꼬들꼬들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맛술을 조금 넣어서 맛술. 예, 단맛과 함께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가서 네네. 이게 조금 비린 맛도 없게 만들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생강즙이거든요. 아, 요 생강즙까지. 생강즙을 좀 넣어주면 훨씬 더 생선의 풍미가 좀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강즙으로 이렇게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생강즙도 또 약간 그 비린 맛을 잡아주는 네, 것도 맞아요. 있죠. 네. 그런데다가 이 생선의 맛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굉장히 향이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향이 정말 지금부터 올라오는데요. 네. 네, 요거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 메기하고 궁합이 맞는 채소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꽈리고추가 있더라고요. 꽈리고추. 그래서 이 꽈리고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꼭지만 뗀 다음에 이렇게 어서 썰기. 반 갈라서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네. 큰 거는 뭐 3등분 하셔도 되고요. 네. 작은 거는 뭐 한 번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저렇게 해야 또 꽈리고추 안에 양념이 잘 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렇게 꽈리고추까지 넣었는데 또 요거랑 또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요 마늘이에요. 마늘. 이 마늘도 이렇게 반 갈라서 이렇게 쪽마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 가면 또 뭐 와야 되죠? 파. 그렇죠. 파랑 양파도 와야 돼요. 네. 요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 지금 보면 다 초록색이 흰색이잖아요. 네. 빨간색 한번 들어가줘야죠. 들어가야죠. 그래서 붉은 홍고추까지 이렇게 네.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예인 씨랑 이재용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생선 요리가 바삭바삭하게 조려진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약간 조금 부드럽게 조려진 게 좋으세요? 생선 조림인데 바삭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바삭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바삭하기 어렵다고요? 네. 제가 오늘 그 바삭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나. 좋아요. 바삭하면 먹는 맛이 좋지. 네. 그렇죠. 오. 보통은 이제 식용유를 이렇게 달군 팬에다가 깊이가 있는 팬에다가 식용유를 약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네. 넉넉하게 넣어주는데 넉넉하게 넣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생선 요리잖아요. 제가 네. 밑간을 충분하게 했다 하더라도 미리 넣어야 될 게 있죠. 그리고 마늘. 마늘, 향신채. 마늘하고 양파만 먼저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마늘하고 양파를 미리 살짝 볶아주면서 네. 요거 향신의 그 향을 쫙 올려주세요. 그러면 마늘은 마늘대로 달달해져서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의 그 단맛 때문에 생선살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연육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저는 기름을 조금 흠씬 주는 게 더 좋아요. 네. 아, 그거 좀 더 넣으시는구나. 듬뿍 넣으시네요. 식용유를. 듬뿍은 아니고 요거 네네. 한 2큰술밖에 안 돼요. 2큰술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네. 와, 생선 비린 맛이 날 틈이 없겠어요. 일단 저기 향신채를 향을 한번 올려주고 맞아요. 네. 거기에 또 밑간한 생선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제 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뭘 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밑간을 해놨잖아요. 네네. 밑간한 생선을 그대로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요 메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네. 해야 되나요? 그래야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굽잖아요. 네네. 그러면 살집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이 아래로 가도록 네. 요 메기 건조 메기를 반건조 메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반건조 메기는 또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메기 매운탕만 생각하다가. 그래, 매기하면 매운탕이. 그죠. 아주 별미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메기가요 워낙은 제철이 여름이에요. 7, 8월이 제철인데 요 반건조가
이렇게 건조가 되면서 훨씬 더 이 메기의 맛이 농축이 되거든요, 영양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 드시면 훨씬 더 기력 회복에 좋은 게 바로 이 메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근데 메기가 네. 제가 또 듣기로는 산모들한테 또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출산하고 나서. 예전에는 뭐 아기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메기라든지 또는 잉어라든지 붕어라든지 푹 과와서 먹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붓기도 좀 빠지고. 네, 출산하고 나서 좋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굽듯이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삭한 조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양념장을 바로 넣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만 되기 때문에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씹히는 식감은 조금 덜해요. 아. 요거를 충분하게 이렇게 익혀주세요. 탱글탱글하기 위해서는 양념 넣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렇죠. 바삭할 수가 있구나, 조림이. 그러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리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그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요리하기가 쉬워지죠. 네. 궁금해요. 매기 매운탕하고 매기 불고기 정도? 그 정도 먹어요. 아, 그래요? 요거 정말 요거 잡숴보시잖아요. 아, 오늘 저녁에 매기 볶음 좀 올라오나? 아마 이렇게 하죠. 이러고 났으면 이제 네. 여기에다가 이제야 비로소 양념장을 넣어요. 바로 요거 간장. 간장. 요건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소리도 그다음에 맛있네요. 단맛이 조금 나야 되니까 매실청도 좀 넣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건 청주예요. 그러면 네. 2번씩 제가 잡아주는 거예요, 네, 단맛을. 잡내를. 네. 그리고 윤기가 조금 남은 좋으니까 이때 물엿을 그냥 넣으세요. 나중에 넣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대파. 대파. 그리고 꽈리고추. 아, 이제 들어가는구나. 꽈리고추는 지금 넣어야지 꽈리고추의 이 초록초록한 맛이 좀 올라오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볶아주세요. 이제부터 조리는 거예요, 양념에. 아우, 향 좋다. 향 진짜 좋은데요? 너무 맛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메기를 충분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양념을 넣기 때문에 메기가 방건조 메기라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서질 수 있거든요. 네네. 부서지지 않아요. 이렇게 부서지지 않으니까 요거 조림으로 씹었을 때 굉장히 바삭바삭하면서도 메기 살이 굉장히 탄탄한 거죠. 네. 탱글탱글하네요, 지금. 네. 아마 이 메뉴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 처음 봤어요. 오. 네. 자, 이 정도 됐으면 뭘 넣냐 하면 자. 빨간색. 이제 드디어 빨간색 들어가네요. 요걸 좀 넣어주셔야 돼요. 색감 이쁘다. 그래야 좀 색깔이 좀 이쁘죠? 네네. 밑에다 내려놔 주세요. 요거. 네. 이게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 요리할 때 이렇게 테이블이 지저분하지가 않아. 그죠? 깔끔하죠? 아, 딱 정리하면서. 맞아. 제가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자꾸 네. 제가 우리 정철규 씨를 귀찮게 해요. 불 줘서 해야죠. 네. 이렇게 볶아주는데 약간 보면 조림장이 어때요? 이제 거의 없어졌죠? 네. 그 상태가 됐으면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약간 넣어주세요. 다 볶고 나서 마지막에 참기름 넣네요. 그래야 네. 윤기가 나면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깨. 가루. 저거는 맛있을 수밖에 야. 없네요, 진짜. 야. 너무 맛있겠죠?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어요, 지금.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상태로 어느 정도까지 볶아줘야 돼요, 선생님? 요거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안쪽에 보시면 조림장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정도. 이젠 다 된 거예요. 꽈리고추 색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네요, 이게. 이렇게 해야 맛있죠. 만약에 여기가 네. 꽈리고추가 누리끼끼 하면 맛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요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요리를 하는데 이제 네네. 다 끝났잖아요. 네. 끝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요리를 줄 때는 다른 요리를 하고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있죠. 네네. 근데 여기 지금 후라이팬이 어때요? 굉장히 달궈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얼른 그릇에다가 덜어 놓으세요. 여기서 더 열이 가해지면 혹시나 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고추가 굉장히 중이야? 누리끼끼. 누리끼끼. 지금 이쁜 그다음에- 꽈리고추 색이 이제 변색이 네,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열이 있는 후라이팬에 계속 두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바싹 볶았던 이 매기가 아, 쭉 늘어져요. 아하, 그러면 그래서 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이따가 시간 될 때 네. 제가 예쁜 그릇에다 담아서 네네. 드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댁에서도. 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반건조 매기 고추볶음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맛있는 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네. 네. 이 탕의 이름이 뭐죠? 김치 만두. 이거는 김치 김치 만두탕. 만두탕이에요. 네. 김치 만두탕이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김치 있어야 김치랑 되겠죠. 만두. 만두랑. 제일 중요한 만두가 있어야 돼요. 네네. 요 만두 예쁘죠? 네. 이게 딱, 지금 예. 매기 만두예요. 아, 매기요? 네, 매기 만두니까 요게 지금 한입거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30개 정도만 해동시켜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김치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김치는 깨끗하게 씻어서 해주셔도 좋지만 저는 약간 칼칼한 맛이 있는 게 좋아서 김치를 이렇게 국물만 짰어요. 국물만 짰으면 요거를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완전 묵은지 같은데요. 그러네요. 요거 네. 신김치 중인 요거 완전 신김치인데 네. 살짝 묵은지예요. 맛있겠다. 맛있죠? 김치국 같이 하실 건가 보다 오늘. 쌤은 항상 이렇게 김치 따로 그리고 김치 국물 따로 이렇게 또 네.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김치 국물이 그 안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김치 국물을 따로 버리지 않고 활용해서 쓰면 훨씬 더 알뜰하게 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김치 국물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굉장히 탕 자체가 얼큰한 게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까지 이렇게 준비가 네. 다 됐어요. 또 저 매기 만두라는 게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 처음 봤어요. 처음 매기 봤어요. 만두는 거죠? 네. 하긴 뭐 매기 넣으면 매기 만두니까.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매기 만두탕 안에 들어가는 대파는 요거 좀 듬뿍 넣어요. 많이. 왜 많이 넣을까요? 그래야 이 대파의 이 흰 부분 있잖아요. 네네. 요 부분이 이 김치하고 김치 국물하고 섞여가지고 굉장히 달큰하게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요걸 좀 듬뿍 넣습니다. 대파의 그 향이 나는 부분이 저 흰 부분이죠. 그렇죠. 이 흰 부분이 굉장히 풍미도 있으면서도 단맛도 많이 나죠. 이렇게 좀 듬뿍 좀 넣어주세요. 네. 철규 씨는 저쪽 가서 저거 네네. 저기 냄비 좀 켜주세요. 네. 이제 불 잘 들어오죠? 네, 잘 들어옵니다. 지난 생방 때 그죠? 생방 때 갑자기 안 들어와가지고. 자,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준비할 건 다 준비했는데 제가 김치 만두탕의 핵심으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요거예요. 요거 달걀. 달걀. 예. 요거 집에서는 달걀을 굉장히 그냥 볼에다가 그냥 풀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꼭 엿다가 채를 하나 놓고 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알끈이 잘 제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달걀은 나중에 저희가 주라를 칠 거기 때문에 네. 알끈이 있으면 모양새가 잡혀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쌤, 근데 집에서 보통 네. 이 주부들 요리를 할 때 네. 이거 뭐 그릇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지. 아니면 이게 없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알끈을 제거하는 혹시 꿀팁이 있을까요? 집에 왜 포크 있잖아요. 약간 날카로운 포크. 네네네. 포크를 가지고 여기 알끈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그런 맞아요. 거에서. 딱 들리네요. 저는 젓가락도 되는데 네. 철규 씨 같은 경우는 젓가락은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젓가락으로 할 때는 이렇게 체에 한번 내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삼지창 포크로 한번 쑥 들어서 알끈 제거해 주시면 돼요.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알 칠 때 요 달걀을 채 내리는 방법은 왜 하냐면요. 철규 씨 저거 네. 뚜껑 좀 열어주실래요? 네. 왜 하냐면 이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탕이 맛있어요. 불 줄여주시고 뚜껑만 열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내려갔어요.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훨씬 더 깔끔하죠. 이게 진짜 정성이에요. 그냥 톡 깨서 넣어도 되는데 이걸 알끈 다 제거하고 대부분 톡 깨서 넣죠. 그렇죠. 그리고 넣은 다음에 거기서 젓가락으로 휘죠. 휘졌죠. 네. 그렇게 하면 국물이 탁해져서 맛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요리는 정성도 들여야 되지만 그 포인트가 딱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걀도 내려놨어요. 제가 집에서 같으면 요거 남기지 않고 다 내릴 텐데 네네네. 생방송이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요것만 내릴게요. 네. 자, 요거까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아까 제가 준비한 김치 국물까지 김치 있었잖아요. 국물, 네.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요거예요. 보리새우. 보리새우예요. 네. 보리새우 국물을 넣어야지 김치 만두탕이 굉장히 맛있어요. 아, 옛날에 국밥 하실 때도 보리새우 넣으면 그렇게 맛있던데. 맞아요. 아, 만두탕에도 보리새우로 국물 내시는구나. 그거는 그냥 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요거 쌀뜨물. 쌀뜨물, 네. 쌀뜨물에. 이 보리새우는 이제 보리새우에다가 넣고 식용유나 뭐 안 하고 그냥 먹나요? 이거 식용유에다 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한번. 네. 그래야 이 보리새우가 달큰하니 고소하게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볶아주세요. 제가 왜 쌀뜨물을 여기다 넣냐면 제가 아까부터 요걸 끓이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짤까봐 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쌀뜨물을 쌀뜨물. 넣어주세요. 쌀뜨물. 네. 쌀뜨물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저는 쌀뜨물을 많이 쓰는데 쌀뜨물이 그렇게 맨날 있진 않잖아요. 밥 안 해 먹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럴 경우는 어떡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요. 네네. 마트에 가시면 건식 쌀가루를 판매를 합니다. 그 쌀가루를 맹물에다 타서 하시면 이렇게 전분기가 있어서 국물 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끓이는데 여기에다가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뭘 하느냐? 요걸 같이 넣어요. 야, 김치국물 이제 들어가네요. 이게 지금 김치 국물이에요. 네. 근데 김치 국물을 우리가 넣을 때는요, 꼭 한번 채 거르고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치 국물 그냥 국자로 떠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고춧가루가 많이 엉겨 있기 때문에 국물이 굉장히 탁해져요. 답답하겠네요.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꼭 말끔하게 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네. 이제 요걸 이제 끓여요. 끓이는데 뭘 넣고 끓이냐 하면 저 양념장 좀 주시겠어요? 네. 간장. 간장. 네. 아, 지금 먼저 간을 해주는 네. 거군요. 왜냐하면 나중에 간을 하면은 안 돼요. 지금 밑간만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간장. 그다음에 다진 마늘만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끓여요. 아, 맛이 또 배면서 싹 우러나겠구나.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팔팔팔 끓인 게 바로 이쪽 국물이에요. 네네네. 요거를 오래 끓이려면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10분이면 행복한 아침이 끝나요. 끝나요. 네. 그래서 미리 제가 옆에 이렇게 끓여놨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느냐? 바로 김치를 넣어요. 이제 김치를 넣어요. 네. 이제 요거 10분 정도 끓이고 나면 김치를 네. 넣어주세요. 아우, 맛있겠다. 그리고 김치를 넣고 네. 난 다음에는 네. 간을 봐야 돼요. 요거는 우리 철규 씨가 봐주셔야 돼요. 네네네. 김치를 그릇 바로 하나만 간을 주세요. 부는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간을 더 하느냐 마느냐는 제가 김치를 넣기 때문에 간 맞춤이 딱 되거든요. 네네. 자, 간을 보세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철규 씨가 저 간 맞아요. 보는 게. 철규 씨의 역할이 김이상궁이에요. 어때요? 조금 싱거운 느낌이 조금 있어요. 싱겁죠? 네네. 그럴 경우에는 간장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간장을요? 네, 그러면 풍미 훨씬 아니라 더 간장. 풍미가 있어지면서 맛있거든요. 그거 국간장 넣으신 거예요, 선생님? 진간장. 요거 국간장. 국간장. 오늘 다 국간장으로 네. 하네요. 이렇게 지금 팔팔팔 끓고 있을 때 우리가 네. 뭘 하느냐? 아까 제가 대파 준비해놨잖아요. 네. 대파 준비해 놓은 걸 넣으시고요. 이렇게. 아, 선생님 근데 한 번씩 그 간 맞출 때 네. 그 고운 소금으로 하실 때도 있잖아요. 고운 소금으로 할 경우에는 네. 김치가 아닌 맑은 탕일 경우, 묵국, 콩나물국 네네. 이럴 경우에는 고운 소금으로 해요. 아. 자, 이렇게 끓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이제 만두를 넣으세요. 매기만두 매기만두. 들어가네요. 네. 맛있겠다. 저 맛이 궁금해요, 네. 매기만두. 사이즈가 뭔가 작아서 귀엽기도 하면서 쏙 들어가면 이게 숟가락이 딱 올라가니까 네. 굉장히 맛있죠. 아,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아까 저기 달걀 풀어놓은 것 좀 져주세요. 매기만두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피도 얇고 되게 막 담백할 것 같아요 이게. 요거 뭐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요. 네. 제가 먹어보니까 요거 살짝 이렇게 탕으로 끓여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야.
벌써 뭐 색은 뭐. 네. 자, 그럼 요거 이제 끓어오를 동안 네. 우리는 아까 담아놨던 요거 아. 그릇에다 담아야죠. 네. 그래야 잡수실 수 있잖아요. 네. 아, 오늘은 정말 요리들이 다 맛이 궁금합니다. 맛있겠다. 이거 정말 못 먹어봤던 거니까. 그렇죠. 매기 요리가 쉽게 접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죠? 쉽게는 매기 매운탕. 그 정도죠. 요 행주산성 가면 매기 불고기. 네. 오. 우리가 매불이라 그러죠. 그거. 네. 그거 아, 또 맛있잖아요. 줄입니까? 줄입니까? 네. 아니, 먹기도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시를 다 제거한 상태여서. 그리고 약간 반건조기 때문에 네. 쫄깃쫄깃해요. 요 자체가. 그래서 아주 꼬들꼬들할 것 맛있죠. 우리 쌤이 아까 그렇게 강조하셨던 바삭바삭한 요 맛을 네. 느낄 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국물까지. 어머. 그래야 굉장히 이렇게 푸짐하면서도 맛있거든요. 네. 요거 이제 하나씩 갖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끓을 때 바로 달걀을 이렇게 붓습니다. 아, 알끈 달걀 제거한. 이렇게 붓을 거예요. 만두에다가요. 네. 자, 달걀 줄알 칠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게 저거 하는구나. 네, 줄알 치고 네네. 요거는 줄알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건들면 안 돼요. 네네. 건들면은 풀어지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물이 충분하게 끓어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떠주시면 돼요. 다 됐어요. 네. 맛있겠죠, 요것도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달걀이 이렇게 엉겨야 돼요. 아. 이렇게. 오늘 날이 또 살짝 좀 추워졌는데 와 저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매기는 매기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만두탕. 아주 맛있는데요? 이게 왜 그 바삭하다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껍질 부분은 그런 느낌을 주고 네. 또 부드러워. 자, 매기 김치 매기 만두탕입니다. 자, 야, 와 오늘 진짜 국물 맛을 좀. 국물도 한번 먹어봐야죠. 자, 철규 씨도 한번 네. 써보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어, 김치탕인데 기존에 먹었던 그런 김치 국물 맛보다도 와 조금 더 훨씬 더 담백하죠. 좀 다른. 담백하고 역시나 그 어우. 맛이 정말 시원한 그 맛이 시원한 있어요. 맛이 있죠. 무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시원해요. 저는 이 국물에서 보리새우가 딱 들어가서 씹히니까 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아 이게 보리새우 맛이었구나. 네. 보리새우가요. 이 만두를 이제 우리가 끓일 때 갖가지 뭐 멸치를 넣기도 하고 소고기를 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리새우를 좋아요. 넣게 되면 훨씬 더 진한 국물 맛이 깊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제가 나중에 줄알친 달걀이 굉장히 부드럽게 엉기기 부드러워. 때문에 굉장히 아주 깊으면서도 시원한 맛을 내죠. 이게 난 무슨 맛이지 했더니 민물새우. 네, 이게 또 오늘 좋은 게요. 어제까지 따뜻하다 오늘 아침에 또 추워졌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속에 들어가니까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느껴져서 좋아요. 그러게. 식감도 그렇고 만두 식감 따르고 또 그리고 이 달걀 네.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서 달걀 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시원하니 맛있네요. 그리고 제가 밥을 조금 드렸는데요. 이 밥은 이 국물에다가 말아 잡수시면 좋아요. 네. 네. 자, 김치 만두탕 먹어봤고. 말아 먹다가 또 별미로 야 아침에 국밥 제대로인데. 조림 먹어요. 조림도 너무 맛있죠. 그렇죠. 너무 맛있네요. 약간 쫀득하면서 꼬들한 식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식감이 아까 살아있어요. 매기를 반건조 매기를 잘 구워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림장을 부어야 아주 제대로 조림 맛이 납니다. 야, 이 양념이 제대로 배겨서 씹으니까 씹을수록 맛있네요, 이게. 쌀쌀한 아침에 최고인데 네. 레시피 한번 보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매기 요리 특집. 오늘의 메뉴는 반건조 매기 고추볶음과 김치 만두탕입니다. 반건조 매기는 흐르는 물에 씻어 건져 물기를 빼고요. 국간장과 맛술, 생강즙을 뿌려 밑간을 해주세요. 채소들은 알맞게 손질하고요. 깊이가 있는 팬에 식용유, 진간장, 청주, 매실청, 물엿을 넣고 끓입니다. 여기에 반건조 매기, 양파, 쪽마늘, 대파를 넣어 볶습니다. 매기가 익으면 꽈리고추와 붉은 고추를 넣고 참기름, 깻가루와 함께 볶아주면 반건조 매기 고추볶음 완성입니다. 이제 김치 만두탕도 만들어 볼까요?
매기 만두는 냉장고에서 해동시켜 주세요. 잘 익힌 배추김치는 국물을 짜고 김치소를 털어내고요. 가로 1cm 간격으로 채를 썰어줍니다. 달걀은 알끈을 제거하고 채에서 내린 후 송송 썬 대파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냄비에 보리새우를 볶다가 쌀뜨물을 붓고 김치 국물,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어서 끓입니다. 여기에 김치를 넣어 끓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이제 매기 만두를 넣고 달걀 주라를 쳐주면 김치 만두탕 완성입니다. 입맛 살려주는 매기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우, 저 뜨끈하게 김치 만두탕 오늘 같은 날 너무 좋고요. 네. 반건조 매기 고추볶음. 이건 특이한 맛이었어요. 이거 진짜 별미예요. 근데 매기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입에 탁 남는 그런 맛이었거든요. 이게 보양식 느낌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장어 느낌 비슷하기도 하고. 자,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요. 혹시 꼬막 좋아하세요? 꼬막 좋죠. 다음 주는 제가 꼬막으로요. 정말 푸짐한 한상 차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 꼬막 좋다.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네. 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또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날 추울 때 뜨끈하게 오늘 알려드린 오늘 요리 좋더라. 너무 좋거든요.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레시피 다시 올려드리니까요. 보시고 한번 해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